4분기를 여는 10월의 첫 거래일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끝없는 추락세가 이제는 멈춘 것일까요? 아니면 일시적 반등일까요? 시장 흐름에 어떤 변화가 생긴 건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시장은 어제 쉬었지만 미국 시장은 지난 주말 여러 큰 폭으로 올랐잖아요. 여전히 금융 긴축, 연준의 금융 긴축 속도는 계속 될 것 같은데 미국 시장에 어떤 변수가 생겼어요, 혹시? 글로벌 시장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일단 그 발단은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4%를 넘어섰던 국채 금리가 일단 3%대까지 하락세를 시현을 했는데 일단 지금 금리가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된다라면 지난주 우리 주식시장을 흔들었었던 중요한 원인은 영국의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 감세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영국의 파운드화가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우리가 1,400원대까지 환율이 급등을 했었죠. 이런 상태에서 영국이 파운드화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100조가 넘는 자금을 투여해서 국채를 사주겠다라고 시장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조금 안도감을 내세웠는데 다행스럽게도 영국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감세안의 일부를 철회하겠다라는 것까지 얘기가 진정이 됐습니다. 아, 감세, 그러니까 일부 철회. 일부 철회입니다. 이제 그 특정 이제 고소득층에 대해서만 이제 철회하겠다라는 부분들인데 어찌됐든 새 정부가 출범해서 처음으로 내세웠던 정책인데 시장이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어떤 인식을 발빠르게 저는 대처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결코 이것을 강조해서는 영국은 또 과거에 소로스에 따른 IMF 트라우마가 있죠. 우리보다 먼저 이제 IMF를 했었었죠. 파운드화가 흔들렸을 때 조지 소로스가 유명해진 사건이 파운드화 약세에 베팅을 함으로써 영국을 흔들어 놨었다라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이제 막기 위한 어떤 조치다. 다행스럽게도 이거에 대해서 미국 금리가 반응을 했고요.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좀 안정세를 나타냈고 국내 시장이 안정세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군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새 내각이 사고를 쳤다가 얼른 수습을 했는데 그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최고위층에 대한 소득 상위 계층에 대한 소득세를 인하 하나만 그 감세를 다시 철회했는데 그것만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러면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런 일단 여러 가지 불안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뭐 연준이나 특히 이제 영국이 이거 외에도 지금 유로존 경제에 있어서 아킬레스건이었거든요. 난방비가 많이 올라간다라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시장을 무시하지 않겠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홀로 정책을 계속 펼쳐나가지 않고 시장이 흔들리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보조를 맞춰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최악의 상황 벗어나지 않았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지 않았는데 뭐 그런 분위기가 오늘 우리 시장에 이제 반영이 돼서 코스피가 이제 2,200을 회복한 것 같은데 잠시 하락세가 뭐 멈춘 거 아니겠느냐. 이게 무슨 전체 기조를 바꾸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좀 뭐 지나봐야 알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데 의미를 저는 좀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요? 지금 이제 지난 주말까지 하더라도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불안감, 펀드멘탈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기사들이 상당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전망치가 불투명했고요. 삼성전자도 현재 지금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잠정 실적이 나오긴 합니다만 3분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악재들이 있었는데 결국 삼성전자는 중요한 건 수급 아니겠습니까? 근데 삼성전자 수급이 지난 2주간 전혀 역할을 못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수급 역할은? 삼성전자 지금 오늘처럼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수가 움직여져야 되는데 지난 2주간 삼성전자는 철저히 소외당하고 시가총액 2위였었던 LG엔솔의 주가에 따라서 지수가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 오히려 올라도 LG엔솔이 빠지면 주가가 떨어지고요. LG엔솔이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는 형상이었는데 이제 이 맏형 역할이 지난주 금요일 날 SK하이닉스가 일단 먼저 반등을 줬었고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급이 끝까지 단단히 들어왔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지금 오늘 하루짜리 차트만 놓고 보면 네. 밑꼬리를 완전히 달면서 위에 봉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막판까지 끌어올렸다라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수급 논리를 보게 되면 네. 삼성전자가 맏형 역할을 해주면 지수는 조금 단단해지지 않겠는가 기대감을 가져도 좋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낙관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삼성전자 펀더멘탈 말씀하시면서 3분기 곧 발표되는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다. 그럼 영업이익이 좀 많이 하향 조정이 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원래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은 게 아직까지는 중국인데요. 중국에 이제 3분기가 셧다운이 들어가면서 공장들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죠. 예. 그리고 이제 경기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원래 반도체는 3분기가 성수기입니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4분기 때를 대비한 3분기 때에 굉장히 많은 가동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면서 네.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의 지금 재고율을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재고 회전율이 124일, 125일 이렇게까지 공개될 정도니까 예. 만들어 놓으면 다음 분기에 팔린다는 얘기죠. 아주 어렵네요. 아주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 펀드멘탈이 흔들리고 있죠. 예. 물론 이제 한 가지 소식은 주말에 이제 손정희 회장이 국내 이제 들어오시면서 ARM 인수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있는 것도 또 한 가지 삼성의 변화된 모습이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펀드멘탈보다는 역시 삼성전자는 수급이죠. 수급. 근데 오늘 수급이 들어왔다는 면에 있어서는 단기 반등. 이게 물론 이제 6만 원, 7만 원까지 올라가는 새로운 트리거가 되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지수를 그래도 현재 상태에서는 밀어버리지 않겠다라는 의미는 충분히 부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변수가 있네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과의 ARM 인수 관련 얘기라든지 또 수급이 상당히 괜찮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면 잘 안 되는데 삼성전자 그럼 주식 지금 사도 됩니까? 산다라는 개념보다는 현재로서는 조금 상황을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아직 상존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를 공포로 떨었던 게 신용 매물에 대한 어떤 물량 부담들이 아직까지 해소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오늘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가 그 직장에서 승진할 때 승진 점수라는 게 요즘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시험도 봐야 되고 뭐 예를 들어 고과 점수도 받아야 되는데 전 삼성전자가 이 승진 점수를 지금 쌓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실적이 안 좋으면 마이너스 점수이고 ARM과 인수한다라면 좀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면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데 지금 그 점수를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죠. 그리고 5만 원대 이하에서는 큰 손들이 좀 들어가겠다라는 어떤 증권가의 전원도 상당수 존재하거든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가는 올랐지만 지금 전체 코스피 전체 가격과 이 순자산을 따져보면 거의 최저 수준이잖아요.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어느 정도 과거 역대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나 낮은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가. 우리가 이제 PBR이라는 개념은 주가 순자산 가치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보통 이제 이것은 주가 하락기 때 부각이 됩니다. 주가가 성장할 때는 PER이라는 성장성 지표에 우리가 방점을 찍고요. 주가가 하락할 때는 PBR이라는 방점을 찍는데 여기서 조금 오해가 PBR이 바닥이다라고 해서 매수 관점이 접근이 아니라 PBR은 바닥 정도에 와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PR은 이 정도면 우리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으로 봤을 때 IMF 때 PBR 우리가 이제 뭐 97년 IMF 때도 200선까지 지수가 빠졌는데 그때 PBR이 거의 0.9배에서 1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배 정도,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 정도에서 반등을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브프라임 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900포인트에서 반등을 줬는데 그때도 또 마찬가지로 0.9에서 한 1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상황에서도 이제 2008년에서 이제 그런 정도 수준이었고 지금 일단 수준은 0.8배 이하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순자산 가치가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정도는 바닥에 왔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주식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게 자산 가치인데 자산 가치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에 대한 우리가 개념이 명확하죠. 하지만 오늘 이제 빠진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를 과연 어디에 둬야 되느냐라는 의문점도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성장주 영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단순하게 자산 가치로만 바닥을 잡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 지금 0.8배 이하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과거의 종목에 따라서는 0.6배까지 떨어졌던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 왔다라는 어떤 컨센서스는 형성이 되지만 이게 바닥이다.
라고 어느 누구도 확언하기에는 조금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 PBR로만 보면 역대 위기 때 여기 바닥 수준에 왔지만 네. 지금이 그러면 정말 바닥이냐? 그 밑에 지하실 매칭론은 더 없느냐? 예.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0.8과 0.7 사이에 어떠한 논리적 근거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0.7이 간다고 해서 이게 주식시장이 뭐 망가지거나 그게 아니라 예. 때로는 0.6까지도 빠질 수가 있고요. 예. 오히려 벤저민 그레이엄이 PBR이라는 개념, 우리가 이제 가치 투자의 이제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위대한 투자자가 PBR 개념을 만들었을 때는 0.3까지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0.3. 70%를 할인해라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예. 여기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 그리고 2000선이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가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더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예. 이 정도 의미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더 빠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 이 그 유명한 사모펀드 있지 않습니까? 예. 카알라일을 예. 이 창업자 데이비드 루벤슈타인 그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네. 지금 이 순간 아마 뭐 지금 현재의 순간일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순간 주식을 살 때다 굉장히 공격적인 주장을 했는데 네. 이런 분들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모펀드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아, 원래 사모펀드 하는 분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사모펀드라는 게 굉장히 공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펀드를 가입하는 데 있어서 그냥 어떤 인덱스 펀드처럼 예. 지수에 추종하는 게 있지만 사모펀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면서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주장을 우리가 한번 새겨볼 필요는 있지만 예. 너무 추종하기엔 어렵다. 특히 이제 이분 얘기 중에 보면 예. 향후 6개월 동안 주식 밸류에이션이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저는 여기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예.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어놓겠다라고 계속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기업의 실적을 꺾어놓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6개월 동안 주식 밸류에이션이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라면 예. 이거는 조금 서로 논리의 상충이죠.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이제 이분의 얘기가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예. 이분이 지금 이제 주식 매수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예. 얘기한 것은 나름대로 52주 신저가를 갱신한 종목이 많으니까 바닥에 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견 저도 동의를 하지만 세세한 내막으로 들어가서는 조금 우리가 사모펀드에 계신 분이 속성이 있다. 주식하지 말라. 예. 그런 얘기하는 그렇죠. 거는 그러니까. 뭐 음식점 주인이 예. 밥 먹지 마라 뭐 이런 거랑 저는 똑같다라고 좀 표현드리고 예, 싶네요. 그러니까 이분 말씀이 재밌는 게 많아요. 바닥 잡으려는 건 실수.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 뭐 지금부터 주가가 갑자기 50% 또는 25% 급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막 이런 바닥 말씀 잡으려는 것은 실수라는데 지금 바닥을 잡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논리의 순환이죠. 서로 갈등이 있네요. 이분의 예, 말 예. 중에서도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얘기. 루벤슈타인 좋습니다. 요즘 뭐 주식 장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장기로 투자하는 걸 생각하는 분들 네.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전략이나 이런 생각이 필요할까요? 일단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기다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시장이 이렇게 막 혼란스럽잖아요. 어느 누구 하나 시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논리를 펼쳐가기가 굉장히 오히려 전문가일수록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조금 거리 두기도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장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스스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2년, 3년 뒤에 우리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2, 3년 뒤에 어떻게 우리 변해 있을까? 네. 우리가 이제 정말 자율주행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했으면 자율주행을 가시는 거고 저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막대하게 시장이 커져가는 거죠. 전기차 비중이. 지금 전기차 비중이 우리나라도 10%가 안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커져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경기 둔화 때문에 차량이 안 팔리는 건 맞습니다만 네. 시장 자체가 커져가는 거에 우리가 베팅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다양한 법안들에 따라서 많은 어떤 생태계들이 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생태계가 유럽 중심으로 우리가 시밀러 같은 경우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미국이 그걸 또 갖고 오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도 바이오법에 서명하셨잖아요. 바이오 미국 생산 위주. 네, 그런 거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지금 당장 주식이 많이 빠졌다. 이 주식이 성장한다 그러는데 많이 빠졌다. 여기에 매몰되시기보다는 네. 여러분들 스스로 본인 판단하기에 2, 3년 뒤에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거기에 하신다라면 정답을 찾아가는데 스스로 근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스스로 찾는데 우리 차영조 소장님이 조금 코치를 한다면 예. 전기차, 바이오 이런 데 예. 조금 관심 가지면 괜찮겠다. 예,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좀 저희 나름대로 네. 비율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4분기 첫날인데요. 앞으로 3개월간 연말까지 어떤 중요한 이 시장의 흐름을 바꿔 놓을 수 있는
중요한 변수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먼저 전 중요한 것은 환율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환율이 우리나라 상황으로만 움직인다라기보다는 다들 아시다시피 킹달러에 따라서 이제 지금 그냥 달러라고 안 부르고 킹달러라고 이제 그렇죠. 증권에서 부르는데 갓달러라고 하고요. 킹달러에 따라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특히 이제 유럽하고 북방구가 이제 겨울이니까 이걸 어떻게 유럽 경제가 잘 버텨내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11월 달 중간 선거 이후에 예. 킹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환율에 일단 안정세를 찾아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이 1,400원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중간 선거 이후에 예. 미국이라든지 연준의 어떤 스탠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지금은 펜은 어느 정도 다 나와 있다라고 봐요. 어느 정도 이제 올해 이제 125bp 금리 인상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패들은 다 나와 있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이번 달에 50bp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기정 사실화된 것으로 지금 증권가에서 보고 있으니까 0.5%포인트 올리거나 이제 기존보다는 좀 세게 가야 된다. 물가 안정에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인정을 하셨으니까. 환율 때문에 좀 그런 거죠? 그렇죠.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 말고 이전 것까지 지금 반영된 시장이니까 여기서 조금 더 우호적인 시각만 나와준다라면 증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일단 환율과 중간 선거와 유럽 경기 예. 이 세 가지 트리거를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율과 미국 중간 선거 11월. 네. 중국 그 시진핑의 3년임 확정하는 그것도 16일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것도 변수거든요. 나름대로 하나의 좀 되겠죠. 그렇게 된다라면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더 곤혹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시진핑이 주석이 3년이면 되고 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40%대 후반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기면 이제 두 분 다 거침이 없을 것 같아요. 더 싸운다. 그렇죠. 뭔가 이제 갈등이 더 눈치 볼 만한 격화된다? 그런 상황이 되고 특히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 40%가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비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미국 생태계 들어가느냐 중국 생태계를 다 같이 아우르냐에 대한 지금 기로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개별 종목 단위로 조금 개별 업종 단위로 조금 악재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증시 전망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